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에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YTN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11월 YTN 마라톤이 다시 찾아옵니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10km 코스와 하프 마라톤 코스 두 가지로 마련됩니다. 실력에 맞게 선택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로 시작합니다. 업무상 다치거나 숨지는 등의 사고를 산업재해 사고라고 합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만 명당 0.39명, OECD 평균인 0.29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같은 사업장에서 또는 비슷한 업무 도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엄단 의지를 밝혔고 또 관계 부처들은 강화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안전에 대한 국민 눈높이며 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또 언론의 보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YTN이 전한 산재 사고 보도를 살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원인, 또 사회적 책임을 묻는 언론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YTN이 충실히 해내고 있는지 보도 내용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최근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관련 제도적 보완을 위한 현장 조사, 관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큰데요. YTN에서도 이 사안 관련 보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나타나는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특수성, 다단계 하청 구조, 여러 가지 주요 원인을 분석해야 할 텐데요.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 SPC 삼립 시화 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건, 그리고 포스코 ENC 노동자 사망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YTN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과 원인,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뉴스에서 꾸준히 다뤄주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먼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보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안타까운 사건이 6월 2일 발생하였음을 전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보도하였습니다.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인 김 씨는 쇳덩이를 회전시켜 공구 부품을 만들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계 작동을 멈춰줄 비상 정지 장치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이를 눌러줄 동료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대책위를 구성한 유족과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2인 1조 원칙 미준수라던가 비상정지장치 미작동 같은 원인만 제시됐고 왜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합니다.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제도의 한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면 보도의 깊이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이어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다단계 하청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다룬 보도입니다. 2018년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을 짚으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책임 여부에 초점을 맞춘 보도인데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곳입니다. 당시 하청업체 대표 등은 처벌을 받았지만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가운데 이번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고 대책위는 고 김충현 씨가 하청과 재하청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일하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가 다단계 하청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인데요. 한편으로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설명이 생략됐다는 건데요. 시청자가 왜 이 구조가 문제인지, 그럼 발전 공기업 원청, 하청 이런 구조에서 어떤 단계가 문제인지를 꼬집고 점검해야 한다는 건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겁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라는 문구가 단순히 슬로건 수준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단순 사고 소식을 넘어 정부 수사 방향과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짚어낸 보도인데요. 최근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 사건이 벌어졌던 태안화력발전소와 SPC 삼립공장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제는 재해를 낳았던 구조적인 부분까지 개선할 수 있느냐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경우 하청의 재하청이 이뤄진 가운데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중대재해 보도로서 실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기능적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는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영세, 중소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까지 제안합니다. 처벌과 지원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모두 필요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보도의 깊이를 더했다고 봅니다. 네. 작업 중에 사망 사고가 반복된 또 다른 것이죠. 조금 전에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SPC 삼립공장의 생산 과정을 비롯해서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취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이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SPC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50일이 지난 후지만 현재의 조사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평소 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50대 양모 씨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칠하다가 끼어 숨질 당시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는 없었고 윤활유 자동 살포 장치는 고장난 상태였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컨베이어를 닦다 보니까 그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 걸레가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였구나. 구체적인 증언과 조사 결과를 담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전직 직원의 증언을 통해 현장의 불안감을 보여준 점은 시청자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과 현장의 위험 실태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점에서 긍정적인 보도로 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SPC그룹의 발표문을 전달한 단신입니다. 노동자 끼임 사고 이후 SPC그룹 보도 가운데 가장 최신 보도로 봤는데요. 해당 보도는 대통령 주재 간담회와 연결하여 맥락을 이어갔습니다. SPC그룹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한 걸 두고 변화로 답한 거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7월 해당 단신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보도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다른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결과 주 야간 12시간 막교대를 폐지하고 주 야간 근무 사이 추가 근무조를 투입하는 형태의 3교대 근무 체계를 도입한다는 등 나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다만 예민한 임금 문제가 남아 있어
최종 합의에 닿지는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안으로 이어지는 보도 계획이 있다면 노동자, 노조의 반응이나 현장의 체감도를 전하는 기업의 선언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 조치가 지속 가능한지 관련 의문 제기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연속적인 기획 보도, 또 심층 취재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사실 이 산재 사고는 연속 보도 구성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중대 사안이기도 하죠. 심층 보도, 또 연속 보도가 없어서 아쉽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실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YTN이 무슨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심층 보도나 연속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굵직굵직한 그런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3대 특검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많다 보니까 취재 인력을 뭐 이런 쪽에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는 통상 이제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가 연계해서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 뭐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이제 긴박한 발생 뉴스의 대부분의 이제 보도국 인원과 시간이 투입되다 보니까 당장 이제 심층 보도나 연속 보도가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제 과거부터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새로울 것 없는 뉴스다라고 이렇게 간주되는 경향도 미미하게나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만큼은 반드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 만큼 YTN도 향후 깊이 있는 보도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YTN은 특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도할 계획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단순한 이제 현장 부주의가 아닌 외주화나 하청 구조, 안전관리 책임 회피 등 사고 발생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추적하는 등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한 노동자의 생애, 가족, 노동 환경 등을 통해서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집중 조명해서 시청자들의 공감과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실제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기업들은 어떤 개선을 했는지 추적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도적인 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뭐 여러 대내외 시급한 현안들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구조적 문제까지 제도 개선까지 심층 보도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작업을 멈춘 건설 현장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 ENC는 올 들어 중대재해 사고가 좀 잇따른 그런 상황이었는데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도 좀 살펴주시죠. 네, 포스코 ENC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후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현장을 찾았고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면서 시청자의 높은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이어지는 사고로 지난 4일 광명시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노동자의 감전 사고를 속보로 전합니다. 현장 연결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지금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는 4번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의민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사과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다시 공사를 시작한 당일에 또 사고가 난 겁니다.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보도의 현장감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사고의 반복성, 당국의 대응까지 현장 중계를 통해 상황을 면밀히 전해준 긍정적인 보도입니다. 이어서 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를 정부, 기업 차원의 대책 논의와 연결해 전한 보도입니다.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만 827명에 달합니다.
하루 2명 이상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셈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고 사망 만인율, 즉 근로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까지 나서 산재 감축 의지를 밝히고 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한 건 물론 면허 취소 등 초강수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서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SPC 삼립, 포스코 ENC 등 최근 사례를 열거하면서 산재 사망자 수 등을 알렸고 시청자가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문가 발언을 통해 구조적 요인까지 지적했습니다. 공사 기간 단축 압박 같은 외부 요인을 산재의 배경으로 짚은 점은 단순한 현장 안전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낸 긍정적인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보도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몇 가지 대담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구성의 대담은 보지 못해 다소 아쉬웠습니다. 건설 현장 특수성을 말해줄 수 있는 적합한 인터뷰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답변했던 내용과 상당히 이제 연관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현재 정치, 경제, 사회에 각종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문가 출연이라는 게 뭐 이 변호사라든지 정치 전문가들이 많이 출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담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사망 사고 관련한 대담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YTN은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요 시간대에 산재 사망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깊이 있는 대담 코너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유의미한 대담이 될 수 있도록 대담 진행자인 저 역시도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와 현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하루빨리 현장에 자리 잡고 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희 YTN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나요? 네, 디딤돌 뉴스로 구체적 정책 수단까지 잘 정리해서 보도한 이문석 기자의 보도를 꼽았습니다. 네.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국가 과제로 삼고 법, 제도를 통해 기업에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전한 보도인데요. 대통령의 질타, 국무회의 언급, 고용노동부 차관의 설명 등을 통해서 정부가 산재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고 직접 개입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다양한 주체의 발언을 인용해서 공적 책임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산재 감축을 국가 과제로 격상한다는 점을 시청자에게 알린 보도 전문 채널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보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산재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 실천하겠다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이문석 기자를 만나서 취재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정부가 산업재해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통령이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산재 사고가 줄지 않으면 장관직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크고 작은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북 청도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해 무려 7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의지만 있다고 해서 산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달 안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산재가 발생한 업체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정부가 어떤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또 그 효과가
효과로 이어질지 계속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최근 내린 폭우에 수박 주산지인 충남 부여에서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폭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출하량 등 상황을 살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피해 현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폭염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비닐하우스 내부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철 과일 수요까지 겹치면서 수박 가격은 지난주 집중호우 이후 급등했습니다. 평균 소매 가격이 수박 한 통당 3만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 넘게 올랐습니다. 농작물 피해로 농민의 소득은 줄고 농작물 가격은 높아져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어준 보도였는데요. 최근 폭우로 충남 부여의 농작물 피해가 크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높은 가격에 대한 전망 외에도 지원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이어진 폭우에 정부는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품목별 피해 양상을 파악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자조금단체 등을 통해 침수 피해 등의 신속한 퇴수 조치, 침수 부위 세척 및 방제, 약제 살포 등을 지시했고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모종을 기르는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딸기는 9월 밭에 심는 때를 대비해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모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남 예산과 아산 지역 등이 주산지인 쪽파는 침수 지역 퇴수가 이루어지면 수확이 가능하지만 수확 작업 여건이 나빠져 당분간 공급량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김장용 쪽파는 8월에 파종하므로 김장철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축산 피해도 전국적으로 속출했는데 피해 지역 대부분이 폭우에 따른 축사 침수, 사료 저장고 유실, 전기 차단 등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축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가금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계절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미 6월에 병아리 입식량을 3.6% 늘렸는데요. 육룡계, 즉 고기용 닭을 생산하기 위한 시달긴 육룡 종계는 생산 가능 기한인 생산 주령을 64주령에서 제한 없음으로 연장해둔 덕분에 가금류 피해로 인한 수급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생활해양 예보지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제주에서는 최근 이틀 사이 물놀이객 3명이 숨지는 등 무더운 날씨에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물놀이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12명, 7월 하순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고 수영 미숙도 많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요원이 있는 장소를 이용하고 구명조끼 착용과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와 사고 원인 등을 짚고 안전수칙 등을 강조한 보도였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는데 내용 중 언급한 생활해양 예보지수가 생소한 용어라 해당 지수의 기능이나 역할 등을 소개해 주목도를 높였다면 효과적이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생활해양 예보지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많은 국민들이 찾는 바다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바다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생활해양 예보지수 서비스를 지난 2015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과 해양예보 방송 유튜브 채널, 안전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 중인데요. 생활해양 예보지수는 해양과 기상 예측 정보인 수온, 물때, 파고,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바다낚시 지수, 해수욕 지수, 서핑, 스킨스쿠버 등 총 8종의 해양활동 가능 정도를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5단계로 나눠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생활해양예보 기간을 7일로 확대해 한 주간의 해양활동 가능 정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1일에서 3일간의 단기예보와 4일에서 7일간의 중기예보로 구분해 각각 오전과 오후 1단위로 매일 예보를 갱신해 안내합니다. 생활해양 예보지수 가운데 해수욕 지수는 전국 5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번역별 및 해수욕장별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제공됩니다. 스킨스쿠버 지수는 제주, 속초, 양양 등 동해와 남해의 18개 다이빙 포인트에 대한 지수를 알려주는데요. 이외의 다른 지수도 필요에 따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APO 시스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함께 사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동거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온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3차례에 걸쳐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지만 끝내 살해됐습니다. 이후로도 불과 일주일 사이 대전과 울산, 서울 구로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살인, 살인 미수 사건이 잇따랐고 관계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자의 브리핑으로 알 수 있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요. 서울에서 남성이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보도했는데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APO 시스템 등록 누락이 꼽혔는데 관련해 APO 시스템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덧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APO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APO 시스템이란 일일이 신고 가운데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내용을 분류해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PO는 안티 어뷰스 폴리스 오피서로 학대 예방 경찰관을 뜻하는데요. 학대 예방 경찰관은 기존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를 보완해 2016년 새롭게 발족된 조직으로 가정폭력과 아동,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한 예방, 수사, 사후 관리를 총괄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경찰은 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APO 시스템 개선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에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APO 시스템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KICS,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했습니다. APO 시스템과 KICS 정보가 실시간 연동되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된 내용과 피해자 관련 지원 정보를 실시간 공유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데요. APO 시스템과 KICS가 실시간 연동됨에 따라 해당 조치들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을 즉각적으로 파악해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지자체에서 행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외과 수술에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도약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의료기구와 장비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려운 개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 장비와 기구가 발전하려면 방송에서 언급했듯 산학협동과 정부의 지원 등 다양한 관점의 논의와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의과 대학생, 의료보험 등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와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 장비와 기구의 발전은 필수 사항이며 방송을 통해 그 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초반부에는 기존 개복 수술의 단점을 보완한 복강경 수술이 갖는 장점과 국내 복강경 수술의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복강경 수술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복 수술을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였습니다. 또 기존 복강경 수술 기구와 로봇 수술의 장단점과 새롭게 개발된 다관절 복강경 기구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나와 비교 설명한 것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 이러한 다관절 복강경 수술 기구를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고 또 국내 의료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내용도 프로그램에서 언급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 구성의 일치성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반세기 동안 서울을 지켜온 YTN 서울타워의 숨은 이야기들이며 역사를 조명해보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제작이었다고 봅니다. 일제시대 신성한 공간에서 점령지로의 애환도 있었지만 그곳에 국내 자체 기술인 철근 콘크리트 공법의 한국 최초의 송신탑이자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가 세워졌습니다. 안보 논리에 통제된 남산의 아픈 역사를 딛고 1980년 10월 15일 첫 시민 개방이 허용된 이후 시민과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2000년 YTN이 인수하면서 대한민국 최고 명소 1위로서 나들이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조명을 통해 밤하늘에 빛나는 송출타워로 우리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후반부에 남산하면 떠올렸던 어두운 역사와 군사 독재의 기억도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서울, 그 중심에 남산과 YTN 서울타워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의료의 낙관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에 초점을 맞춰 자료화면과 컴퓨터 그래픽, 실제 수술 장면과 의사 설명 등을 사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쾌할 수도 있는 수술 장면은 일부 모자이크 처리했으며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또한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에 대한 첨단 부분 설명이 쉽지 않을 텐데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시청자에게 다가선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값비싼 로봇 수술과 비교해 볼 때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가 갖는 장점은 명확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난치암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술 방식일 것이라는 점도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개복 수술과 복강경 기구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의 차이 및 장단점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복강경 기구 수술 안에서도 일자형 복강경 기구 수술에 비하여 다관절 복강경 기구 수술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프로그램의 핵심 대상인 다관절 복강경 기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국내 기업이라면 개발진을 취재하여 어떠한 계기로 이 기구를 만들게 되었고 해외에 유사한 기구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비해 이 기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이 기구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개발진의 의견 등을 제시했더라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서 더욱 짜임새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의사들에게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지만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주체가 무엇인지 모호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국내 복강경 기구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는 나레이션은 있었으니 국내 복강경 기구에 대한 코멘트였겠구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엇에 관한 언급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듣는 이의 귀가 시원하지 않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특정 기업의 제품의 홍보성 기획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시청자로서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서술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사 기구와의 비교나 해외 사례의 발전 정도나 방향에 대한 자료 제시도 있었더라면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남산의 역사적 의미였습니다. 조선시대 목면산으로 불리며 공수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의 중심지였다는 사실과 현재의 성심탓 역할이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산이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설명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울타워 건설 과정에서의 기술적 도전도 놀라웠습니다. 크레인이나 펌프카 없이 와이어 로프와 망태기를 이용한 수작업으로 480m 높이의 타워를 완성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완공했다는 사실은 당시 건설 인력들의 헌신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당시 건설에 실제 참여했던 작업자들의 생생한 증언이나 인터뷰 영상이 포함되었더라면 더욱 생동감 있는 방송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